자, 윤리적 사고의 특징 중에서 공평성에 대해서,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보편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적 사고의 탐구는 보편화 기능해야 한다. 그 말은 역지사지해야 된단 말이거든요. 보편화 가능하다는 것은 한 개인이나 사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인이나 사회에 적용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개인적인 취향을 생각해 보자. 내가 어떤 음식이나 영화를 좋아한다고 해서 나는 다른 사람도 그 음식이나 영화를 좋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요. 우리 사회가 특정 음식이나 놀이문화를 좋아한다고 해도 역시 모든 사회가 그것들을 좋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개인이나 사회의 취향은 보편화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 취향은 보편화 가능하지 않지요. 반면에 윤리적 사고는 한 개인이나 사회뿐만 아니라 그것과 비슷한 모든 개인과 사회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가령 거짓말하는 것이 그러다면 그것은 한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것입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거짓말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요. 만약 그러면 그와 비슷한 상황에서는 언제나 거짓말하는 것이 옳아야 하므로 이런 판단 역시 보편화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편화 가능성이 가장 잘 드러난 말이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지요.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봄으로써 자신의 생각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궁리해 보는 것입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있습니다. 자, 하루는 자공이 공자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살면서 공자님 꼭 이것만큼은 지키고 싶은데 그거 한 가지를 한 단어로 말씀해 주시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랬더니 공자님께서 서인이라 했습니다. 이 서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너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마. 이것입니다. 이게 서인이라 라고 공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 주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이 역지사지라는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정당화 기능입니다. 자, 윤리적 사고는 정당 가능해야 합니다. 앞서 예로 든 개인적인 취향은 보편화 가능하지도 않지만 정당화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맛의 아이스크림 파는 가게에서 나는 초콜릿 맛을 골랐고 친구는 체리 맛을 골랐다고 합시다. 나는 내가 왜 초콜릿 맛을 골랐는지 이유를 댈 필요도 없고 친구에게도 왜 체리 맛을 골랐는지 묻지 않아도 됩니다.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혹시 묻더라도 나는 그냥 그 맛을 좋아한다는 사실만을 말해도 됩니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옳다거나 어떤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 생각을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보편화 가능해야 합니다. 내가 속한 사회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사회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정당하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 생각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정당화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규범적 성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를 판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는 그렇고 나는 그렇다. 그러니까 가치 판단을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자, 다섯째. 이런 점에서 윤리적 사고는 행동 지침이 되어야 합니다. 공평성, 보편화, 정당화, 규범적 성격까지 갖추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지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가 옳다거나 어떤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말하는 것은 윤리와 사상에 대해 단순히 이론적인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규범을 제시하여 행동으로 옮기게 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통받는 사람을 돕는 것이 옳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실을 설명하는 차원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을 도우라라는 규범을 제시해야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어떤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윤리적 사고가 갖는 이와 같은 특성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령 거짓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윤리적인 주장을 한다면 일단 거짓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규범적인 판단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만 정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거짓말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따져서 나오는 이유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평성에서 어긋나죠. 그 말은 곧 이유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뜻이어야 합니다. 그게 보편 가능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만약 그런 이유가 제시된다면 이유 주장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하는 규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적 사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책을 읽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윤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취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를테면 성적 취향이라든지 입맛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취향에 해당합니다. 취향은 보편화 가능하지도 정당화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입맛이나 취향의 문제를 가지고 돈을 벌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입맛이나 취향의 문제를 가지고 돈을 벌리는 경우는 어때요? 정당화하지도 않고 별로 소득이 없는 일입니다. 짜장면이 맛있냐 짬뽕이 맛있냐처럼 입맛에 관련된 이야기겠지요. 성적 취향도 선택과 관련된 토론이 그런 A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감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정심과 같은 감정은 윤리적 선택의 동기는 될 수는 있지만 윤리의 근거는 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야 한다는 윤리적 판단의 근거로 인간은 측은지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애석하게도 측은지심을 누구나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성의 토대를 두어야 정당화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때요? 이성적 존재로 규정하는 데서 성공을 하기 때문에 측은지심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신중함이나 사력 분별, 근면성, 전력과 같은 덕목도 보편화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윤리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실천적 지혜라고 부르는 것들인데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개인의 선택이므로 윤리적 사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단지 실천적 지혜일 뿐이지 윤리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론이 그렇습니다. 너가 신을 믿고 안 믿고는 너의 선택이지, 신의 명령을 갖고 있는 것은 너의 선택이지, 내가 신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윤리가 기구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편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편견도 윤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편견에 불과한 것이 있을 수 있겠죠. 편견에 불과하지요. 편견은 이와 같은 윤리적 사고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면서도 그 판단의 이유를 정당화하려거나 보편화하려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편견은 당연히 규범으로서 기능하지 못하므로 행동의 지침이 되지 못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의 생각이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 옳지 않아 보이더라도 그가 자신의 생각에 대한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정당화와 보편화를 시도한다면 그는 윤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이유를 열린 마음으로 경청해야 하고 토론을 통해 그 이유를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수정하여 규범으로 삼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관습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체로 편견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비판적 자세로 편견인지 아닌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사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제사라는 것은 편견일 수도 있고 우리의 미풍양속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봅시다. 그 태계 이유왕의 자손들은 차례를 거의 지내지 않습니다. 그냥 차례라는 것은 명절 때 지내는 것을 차례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은 그걸 축제로 받아들입니다. 또 제사도 우리나라처럼 우리가 보편적으로 집에서 지내는 것처럼 이제 우리 이제 시댁을 말하자면 우리 시댁은 우리 시어머님이 둘째 아들의 며느리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또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고 좋더라고요. 물론 차례도 지내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로 지금 한 10년 정도 됐는데 어머님이 차례도 지내시고 제사도 지내십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는 것이 엿단만하는 생선, 요보다 더 큰 생선을 쪄서 막 올리고 당신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생선 찌기도 힘들고 또 쪄서 먹어봤자 맛도 없고 비싸고 이런 것을 왜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재산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 형제들끼리 모여서 죽은 자가 산 자를 만나게 하는 어떤 기념일로 생각하고 우리가 식사를 사서 어머님한테 그 산소를 갔다 오고 산소를 갔다 와서 우리가 맛있는 밥을 삽시다. 우리가 외아들이니까 딸들 데리고 밥을 삽시다. 그것이 우리는 제사요. 제가 그랬더니 오케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우리나라 굉장한 어떤 좋은 미풍양속이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좋은 문화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하나의 편견이에요. 편견일 수는 있죠. 저 편견일 수 있지요. 그래서 이거는 윤리가 아니지요. 네 생각이잖아. 그래서 저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딸들아, 내가 혹시 죽어서 너희들이 내 엄마 아빠 제사를 지낸다면 나는 반대다. 제사 지내지 말아라. 엄마가 집 한 채는 내가 넌 물려줄 테니까 그놈 팔아서 너희들끼리 맛있는 거 먹어라. 모여서. 그리고 엄마가 어떻게 너희들 교육시켰는지 한 번쯤 이야기도 하고 즐겁게 지내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의 편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관습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것도 관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자의 나라 중국은 제사 문화가 없습니다. 공자의 나라 공자가 애를 굉장히 중시하겠잖아요. 유교 문화가 그렇게 발달된 나라가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편견이다. 제 생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편견이 또 우리들끼리 이렇게 합의하에 이런 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이것이 관습으로 받아들여지고 이게 윤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편견입니다. 자, 편견을 여러분들한테 길게 설명한 것입니다. 오해를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윤리 이론 중에서 의무론과 결과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두 몸이 맞붙은 쌍둥이, 그러니까 샴 쌍둥이 자매가 태어났습니다. 언론에서는 조디와 메리라는 가명을 붙여준 이들은 북부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둘 중 메리가 폐와 심장이 없어서 조디에게 혈액을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몇 달 지나지 않아 둘 다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복부 아래쪽에 붙어 있어, 둘이가. 근데 한 애는 어때요? 메리가 폐와 심장이 없어서 조디에게 어때요? 이렇게 공급받고 있어. 근데 몇 개월이 지나면 죽어야 돼. 둘 다 죽어. 그래서 분리수술을 하게 된다면 폐를 갖고 있는 조디는 살 가능성이 아주 높으나 그 경우에 폐와 심장이 없는 메리는 당연히 죽게 됩니다. 그러나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부모는
수술에 반대했습니다. 삶과 죽음은 신의 뜻인데 자신들에게는 한 아이의 삶과 죽음을 선택할 권한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반면에 의사들은 수술을 원했습니다. 당시 이 문제는 영국 전체에 수술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사이에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술을 반대하는 부모가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재판은 의사들의 손을 들어주어 수술이 이루어졌고 메리는 죽고 조디는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 엄마는 내가 이 두 딸을 이렇게 있는데 메리를 죽이고 조디만은 살릴 수는 없다. 이렇게 엄마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엄마 아빠가. 카톨릭 신자이기도 하고 이거는 그 삶과 죽음은 하늘에서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막 이제 안 된다 하나라도 살려야 되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소송을 건 겁니다. 결국은 의사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의무론과 결과론 중에서 결과론이 이긴 건 겁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리수술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대로 두어야 하는가. 수술을 하면 조디는 살게 되지만 메리는 죽게 됩니다. 반면에 수술을 하지 않으면 둘 다 죽게 됩니다.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두 아이를 다 죽이는 것보다 한 아이라도 살리는 것이 낫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나머지 한 아이를 인위적으로 죽여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한 아이를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한 아이가 죽을 줄 알면서도 수술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분리수술을 해서 두 아이 중 한 아이를 죽이면 나머지 다른 아이를 살릴 수 있지만 그와 같은 행동은 일종의 살인행위가 아닐까. 분리수술을 하면 둘 중 한 명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한 아이를 죽이는 일종의 살인 행위가 됩니다. 샴 쌍둥이의 부모는 이런 생각 때문에 분리수술을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샴 쌍둥이의 부모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선택이 도덕적일까요? 우리는 도덕적인 딜레마의 어떤 상황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 딜레마 상황에 대해 사람들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한다는 입장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그것입니다. 먼저 수술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런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의사든 부모든 법원이든 누군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권한은 없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큰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 사형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데 하물며 아무런 죄도 없는 신생아를 희생시키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그 신생아의 목숨을 뺏을 권리는 없습니다. 수술을 통해서 한 명을 살리기 위한다는 이유라고 하더라도 그런 행위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행위는 인간의 생명을 다른 무엇을 위한 수단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겠지요. 반면에 수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은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수술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단순히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이거나 어떤 기준이 무엇으로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살인 행위의 도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수술을 반대하는 쪽의 입장은 우리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도덕률이 있다고 전제하는데 무고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은 수단으로 삼지 말라 등의 그런 도덕률입니다. 그런데 분리수술을 하는 것은 그런 도덕률을 이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도덕률을 어기는 모든 행위가 허용될 수는 없는가? 예를 들어 전쟁에서 적군을 죽이는 병사는 살인 금지의 도덕률을 어겼으므로 비난받아야 하는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영국의 법원은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살리지 않는 것은 죄악이라고
그 이후로 수술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으면 살려야지 이건 죄악이다. 그 수술해라. 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도덕률을 지나치게 원칙적으로 고수하면 오히려 비도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지 않은가. 윤리의 문제는 어떤 문제 상황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을 찾는다고 할 수 있다. 윤리 이론에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하는데 이에서 말하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수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은 의무론의 관점이고요. 대변하고 있고요. 수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은 결과론의 관점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무로는 사람이 사는 데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옳은 일, 의무, 규범, 법칙 등이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 무고한 사람을 죽이지 말라와 같이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만 되는 그런 도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입장에 따르면 어떤 행위가 낳는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의무론입니다. 그러면은 윤리적 결과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론에서 이해하는 방식처럼 그 자체로 옳은 일 따위는 없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 입장에 따르면 오히려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가 어떤 그 결과, 가치, 곧 그 행위가 좋은 결과를 낳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결과, 좋은 상태, 좋은 세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행위만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무로는 수술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은 좋음과는 무관하게 올바름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올바름이 우선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겠지요. 그렇다면 결과로는 수술하는 입장입니다. 좋음을 통해서 올바름을 찾아내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누가 옳다, 누가 나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지켜야만 하는 의무를 실천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입장은 비교적 단호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도덕적 판단의 잣대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도덕의 문제는 결국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의무를 아는 문제이고 거짓말 금지나 살인 금지와 같은 도덕률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어떤 의사가 환자를 이해하는 심정에서 불가피하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 그 의사는 환자에게 최선을 다한다라는 의사로서의 어떤 의무를 지키는 것이 될지는 모르지만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도덕률을 어기는 것이 되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의무로는 분명한 답을 제시하기가 힘듭니다. 결과론에 따르면 도덕에서 문제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좋은, 그것도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좋은 결과를 목적으로 삼아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결과론은 때로 목적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입장에 따르면 좋은 결과는 행복이나 즐거움이나 쾌락과 같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는 그런 좋은 결과를 최대한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결과론이 공리주의에 해당합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의 행복을 나타내는 말이겠지요. 그래서 결과론은 목적론이라고 말하고 최대 다수의 최대의 행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공리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끔씩 그 도덕적 딜레마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